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물가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둔화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상승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커질 전망인데 추석을 앞두고 걱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얼마나 더 오를지, 대내외 상황은 어떤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제학부 서지영 교수, 또 한양대 경제금융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2.3%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는 다시 3%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부가 전망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서 교수님. 예, 우선 정부가 하반기 물가 전망을 스스로 이제 상승 쪽으로 잡았다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그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운송용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 최근 보면 한 1,740원대 정도 돼서 7주간 한 11%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7월 달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유가가 조금 많이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7월 중에 전년 동월 대비 그 휘발유 경유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이제 2% 초반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국제 두바이 가격이 상당히 이제 오르고 있죠. 지금 그 연평균 그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 지금 80불대 이제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그 석유 제품 가격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9월, 10월 계속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 두바이 유가가 이제 60불 정도 수준일 때 네. 국내 이제 소비자 물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한 0.4%포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80불로 됐을 때 네. 20불 정도 인상됐을 때 유가 상승 요인이 0.2%포인트 이게 소비자 물가에 기여한다고 봤을 때 네. 10불당 그러니까 0.4%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7에서 0.8%포인트가 이제 2.3%의 이제 늘어난다고 봤을 때 네. 뭐 3% 근접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물가 기여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집중호우 또 폭염, 태풍 이런 문제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또 추석 그 성수품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물가 상승이 지금 물가 상승률 이제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데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과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과가 뭐 그 전년 대비 43%, 배가 한 18% 상승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벌써 합쳐도 벌써 3%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뭐 거의 뭐 대부분의 변수를 다 짚어주셨는데 이 교수님 지금 이 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번 이제 인플레이션율 발표 났을 때 이창희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 물가 상승률을 갈 것이다. 이미 7월 달에 2.3%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지만 네. 에너지 상승 가격 추세, 결국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선물 가격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데 선물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연초 대비 10%, 미국은 뭐 휘발유 가격이 연초 대비 한 2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으로 갈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예측이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만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가격이란 것은 선물 가격 같은데 미리 반영이 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네. 2022년 12월보다 한 10%, 뭐 많으면은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20%까지 오르면서 이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조금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중요한데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 같은 것도 좀 적어지게 되고 네.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중국이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어떤 효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 오르는 효과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네. 식료품 가격 역시 이제 지금 추석 시즌이 지나가면은 보통 또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측은 뭐 8, 9, 10월 정도는 3% 이상은 가지만 뭐 10월 이후에는 결국 2%대로 다시 내려갈 것이 아니냐. 에너지 가격이 뭐 수요 요인에 따라서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 역시 이제 지금의 계절성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건데 이 계절성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10월 넘어가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품목별로 좀 짚어보죠. 두 가지 축을 지금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이 두 가지 축이 현재 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식료품부터 좀 보죠. 지금 장바구니 물가의 비상이 좀 걸린 상황인데 특히 뭐 최근 태풍, 폭염, 뭐 집중호우 뭐 여러 가지 좀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기후 이상의 변화 때문에 과일, 채소,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올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품목들로 다 전이가 되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우 뭐 이례적인 그 태풍들이 많이 빈번하게 나왔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채소류 물가가 1년 전보다 한 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7%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요. 특히 이제 배추, 뭐 시금치 이런 그 생필품 이런 채소류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이 지난달보다 뭐 50%또 30% 각각 이렇게 급등한 걸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이런 가계의 어떤 부담을 지금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시기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9월 이런 연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석 또 뭐 김장철 이런 거 앞두고 이제 분명히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를 개연성이 있어서 네. 상당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과일 가격 외에도 가공식품, 외식 물가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물가 상승률이 2.3% 정도 되는데 그 물가보다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서민 물가 체감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사실 안 좋은 측면이 이제 대중교통 요금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지금 이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300원 반영이 됐죠, 인상이 돼서. 네. 2015년 6월 이후에 8년 만에 인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동결됐던 것들이 최근에 이게 인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소비자들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요금도 이제 10월 7일부터 한 150원 정도 네. 인상되는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이런 체감 물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내 대중교통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식당 가면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 요인도 있지만 해외 리스크 요인도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국제 식량 가격 흐름을 지목을 하면서 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해외 왜 식량 가격이 오르냐? 보통 지정학적 요인을 들기도 하고요.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주산지다 보니까 주산지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밀가루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요인들이 지적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비료 같은 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유럽의 생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농산물 생산이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정학적 요인을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후 변화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지금 뭐 슈거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모든 것들이 사실 기후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이제 사과의 단적인 예는 사과 같은 예를 보통 많이 드는데 사과의 주산지가 예전엔 경북이었으면 지금은 강원도로 올라갔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화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굉장히 날씨가 변하고 이름에 따라서 기후나 작황 그리고 예전에 잘 됐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와 같은 어떤 기후 변화 요인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전 세계 생량 지수,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 뭐 FAO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뭐 올해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후 요인이란 것은 사실은 기후 어떤 날씨의 어떤 몇몇 기간 동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추세가 발견되기 때문에 기후 요인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좀 되면은 모든 것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두 가지 외부 요인이 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은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쉽게 형성이 되는데 구조적인 요인들이 변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것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설탕 같은 것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뭐 다른 콩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료에 영향을 미쳐서 소의 가격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결국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특히나 외식,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외식 가격을 중심으로 혹은 뭐 빵 가격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 영향은 지금 얼마나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 교수님? 이 진짜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그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해외 의존하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그 쌀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가 2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쌀 수출을 뭐 제한한다 하더라도 국내 이런 그 쌀 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밀가루라든가 이런 뭐 팜유라든가 이런 그 원자재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이런 그 해외 원자재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급 중단됐다 그러면은 국내 이제 가격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곡물 그 이런 자급자족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안보죠. 일종 안보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해외 수출보다는 내수에 상당히 이제 치중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공급 불안을 염두에 두고서 수출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왔다고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이런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외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곡물 자급률이 이제 너무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에 너무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해소하는 거를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의존도에서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불리한 거죠. 네, 네. 해당 그 국가에서 이제 가격을 좀 소위 말해서 올렸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다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을 좀 예측을 해서 도입 단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좀 높다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선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런 그 향후에 곡물 가격 변동되는 걸 락인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도입 단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는 민간들이 이제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선도 가격을 통해서 그 곡물 가격을 락인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이렇게 그런 그 보편화한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에너지 가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 국내 휘발유 가격 앞서 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WTI 가격이 지금 배럴당 $80 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적정한 선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실 어느 게 적정하다라는 것은 좀 경제학에서는 약간 피한 용어긴 합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수요 측 요인이 뭐고 이제 공급 측 요인이 뭐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공급 측 요인으로 최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19를 기간을 지나면서 생산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은 생산을 더 다시 하게 되면 수익성이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늘린다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생산을 늘리면 결국은
다 그 외 제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흔히 말하는 산유국들은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만큼 늘리지 않고 가격을 좀 적절하게 유지하겠다.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녹색 전환이죠. 녹색 전환이라는 것은 탈탄소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탈탄소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러한 석탄, 석유 같은 탄소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상황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오펙 플러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생산 시설을 늘리고 향후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되면은 아무래도 석유를 덜 쓰게 될 것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수요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설을 늘려놨다가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축소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네. 가격을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산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유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두 번째 수요 요인으로는 뭐 미국 요인은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뭐 하락시킨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좋은 상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고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역사상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이 될 정도로 특히나 또 리쇼어링, 프렌쇼어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다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석유 수요 같은 것들이 너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에서 미국 것을 소비하긴 하지만 미국이 수출하는 분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름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측하고 수요 측 요인이 만나면서 가격이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컸다라 그러면 연초의 가격 예상은 100불까지 간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오히려 이제 잘 나타나지 않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느냐, 이런 수요 측 요인이 하나가 좀 약화가 되면서 그나마 이제 80불, 80달러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 정도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사는 지금 사우디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앞서서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증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금 둘 사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좀 나왔었습니다. 사우디의 속내는 뭘까요, 서 교수님? 예, 미국하고 사우디가 한 70여 년 동안 특히 석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사우디의 이제 그 왕세자 빈 살만이 네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온 네. 프로젝트 쉽게 뭐냐면은 이제 사우디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석유의 의존도가 이제 높다고 판단해서 2050년까지 그런 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뭐 사우디에서는 뭐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300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최근 들어서 이 유가가 이제 뭐 5, 60불 대 유지하게 되면 사실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네네.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빈살만 왕세자 만나서 좀 그 증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뭐 거절했다는 건 상당히 좀 예외였는데요. 네. 어쨌든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일일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900만 배럴, 한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는 거를 10월까지는 최소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아이러닉한 거는 이런 에너지 동맹 관계에서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란하고 그다음 베네수엘라, 이라크 같은 전통적인 반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회사죠. 네. 쉐브론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 PDVSA 하고 이제 이 협력 개발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을 하루에 75만 배럴을 100만 배럴까지 증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오히려 이라크, 뭐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들이 증산하면서 사우디의 어떤 감산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쇄시켜주고 있는 예.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 유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뭐 이게 중장기 예측은 좀 어렵고, 이제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급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면은 결국은 가격이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남아 있고요. 중국 역시 리오프닝이 잘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제조업 중심으로 결국 기름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기름 가격이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는 추세가 될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 측 요인은 쉽게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기름값이 안정이 되지는 않고 조금 올라갈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장기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은 그 전쟁 문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뭐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일종의 에너지 부국들이 네. 미국과 약간은 결별을 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을 관리하고 이것을 가격을 자원화해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보면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의 수익을 올리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가 해결이 돼야 천연가스 공급이라든지 에너지 공급이 새로운 균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같은 것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나 수요나 모두 다 봤을 때 이제 가격을 약간 올리려는 양상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뭐 100불까지 보는 뭐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지금 뭐 배럴당 82불대인데 100불까지는 뭐 1년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전망도 궁금한데요. 이제 국제 석유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불에서 100불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오랜 기간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든 어떤 그 이런 가격 요인이 수급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데 석유도 사실은 수급에서 결정되는데 그 미국 뉴욕 상호거래소 나이맥스라고 하죠. 나이맥스에 상장돼 있는 그 WTI 가격이 선물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 투기적인 요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더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유가의 어떤 하락이냐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네. 오히려 지금 더 유가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최근 보게 되면 유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그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경향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가 하락이 전망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매도 포지션 청산, 영어로 뭐 숏 그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반기 가면 유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가 일단 주요 산유국이긴 하지만 일 생산량에서는 사우디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근데 100만 배럴 이상을 그 사우디가 감산을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유가 상승 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아마 유가 상승 쪽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뭐 두바이 가격, WTI, 브렌트유 다 국제 유가가 지금도 오른쪽으로 방향 잘 잡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특히 보면 이제 선물 가격에서 근월물, 원월물 가격 보면 원월물도 지금 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당분간 석유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름값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5차례에 걸쳐서 약 40% 가까이 지금 전기료가 올랐는데 또 4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 사실 이제 뭐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생산 단가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생산 단가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한전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서 부채 상한 같은 것들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무제한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수지를 맞춰야 된다. 가격을 조금 올려가면서 물론 손해는 계속 나겠지만 손해 폭을 좀 줄여서 부채를 내더라도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고 법 규정에 제한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지나치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가 에너지가 흔히 말하는 그 전기를 올리는 속도는 그것에 훨씬 못 미쳤거든요. 그 갭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트로 가고 이제 나중에 이득이 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갚아서 재정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정부 측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이번에 또 가격을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자체가 금리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못한다라 그러면 결국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최근에도 뭐 민생 정책이 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 같은 것들이 큰 피해를 그러니까 여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염려까지 하면서 적절하게 아마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격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전이 천천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또 전기료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은 네. 생활 물가라든지 내년 총선의 우려가 있어서 쉽사리 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올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한전 상황 짚어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전이 부채가 지금 200조를 넘었죠. 네.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한전 전력 구매 가격이 전기요금보다 상당히 이제 그 높았기 때문에 역마진 그런 상황이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적자가 되는 걸 메꾸기 위해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이런 한전채를 많이 발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지금 그 2021년 2분기부터 누적 적자가 한 48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부채 많이 발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누적 적자가 이자 비용 중심으로 늘어났다. 근데 이제 한전의 또 구조적인 문제는 이 에너지 전반적으로 영업 수익의 한 90% 정도가 전기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 다각화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기료가 못 올리고 역마진 나게 되면 손실로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솔직히 해소하지 않는 사실은 한전의 이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한전 전력 구매 가격이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는 그 역마진 구조가 최근에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6월 달에 그 킬로와트당 130원 정도 수준이었던 전력 구입 단가가 7월에는 지금 한 158원인가요?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적자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적자 해소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전법에서 지금 이런 재원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그 자본금하고 적립금의 5배까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이제 법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한도는 있다 하더라도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발행을 좀 자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원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9월, 10월 되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 지금 이제 도입 단가 오르는 거 네. 맞춰서 이제 전기료 올라야 될 거는 같은데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난방료 가격이 갇혀 오를 때 이런 그 가게에 미치는 부담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그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8%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주거용 관련된 지금 뭐 난방료라든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지금 이 소비자 물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적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올리더라도 한 내년도 정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고 시기도 지금 뭐 4분기 접어들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기료를 올린다는 거는 민생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리더라도 뭐 내년 연초나 이런 데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런 가운데 한전 사령탑이 다음 달 교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김동철 전 의원, 사선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부임하게 되면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사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교수님?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의, 학계에서 나온 논의는 에너지부를 아예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나라 에너지 원자력으로 갈 것인가, 뭐 수소로 갈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맵을 비전을 아예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야 되고 한국전력 역시 그 큰 비전 하에서
이 미래 에너지 정책, 최근에 에너지 믹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는 뭐 의존할 수 없고 뭐 원자력이나 수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적절한 규모를 잡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탈탄소를 전 세계에 다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에너지를 바꿔야 되고 에너지 부에 대한 어떤 논의까지 에너지부 지금 산업부에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데 산자부의 어떤 전문성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네. 장기 플랜을 가지려면 에너지 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 역시 동일한 현상에서 이게 결국 에너지 정책인데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력에 따라서 의존을 하려 그러면 에너지 전문가가 사실 와야 되거든요. 네. 미래 원전이나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오는 것들은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네. 이제 지금 에너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정치적 낙하산의 논의 오랜만에 뭐 정치선에 60년 만에 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전문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에너지부의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전문적이지 않는 분이 오히려 오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관리 전반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고 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주관적인 판단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한전 사장으로 이 김동철 후보를 단수 추천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되시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한전 내부 직원보다는 이런 그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재무 구조 조정하는 데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저도 살펴봤는데 일단 2008년도 18대 국회의원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네. 국회의원 정치에 발을 디디셨는데 이후에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 위원장을 역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속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국민의당에 소속돼서 2022년도에 그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도 해서 아마 이제 정계에서도 계속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마 이 사장 후보로까지 추천된 것 같은데. 네. 전문성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산업통상자원 위원장을 했었지만은 그쪽 에너지 쪽에 정통한 분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근데 이제 6년 동안 산업은행 근무 경험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금융 쪽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역할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좀 그 당초 기대대로 객관적이고 이제 공정하고 이제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전의 이제 재무구조 조정하는데 좀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가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앞서 이정환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인상 압박이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올릴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물가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수치상으로 아직까지 뭐 3% 정도면 견딜만 하다라고 일단은 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3%에 넘어 다시 4% 올라가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 역시 3%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이제 2%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 자체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아마 아닐 것이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핵심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이 최근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그리고 중국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이 혼란이 좀 심해지고 그 원달러 환율들이 많이 올라가 7월 말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100원 가까이 오른 이런 상황인데 네. 1260원대 지금 1340원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상인데 외환시장의 어떤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개입할 가능성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아마 일단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아마 이게 물가 요인 이외로 따지자면은 뭐 가계부채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창용 총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딜레버리징이 안 됐다. 금리가 오른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뭐 잡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계속 결정 내리고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또 하면은 이것을 결국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뭐 요약하자
하자면 물가가 한 4%대에서 안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경제에 큰 스트레스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유도할 만큼의 큰 요인은 아니고 그렇지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심해진다든지 가계부채가 최근 뭐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화랑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올리게 된다면은 올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